근데 거기다가 최순실 씨 사태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탄핵받아서 나간 건데,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 출범할 때 4%대 성장률을 공약을 하고 딱 집권해서 474니 뭐 이런 거 가지고요. 근데 첫 해에 뭐냐면 2.8%인가 2.9%도 안 나와요. 3%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현호석 부총리를 경질하고 구원투수를 누굴 끌어들이냐면은 정치인 출신인 최경환 씨를 딱 끌어들여요. 저희 초이노믹스를 만든 담당자죠. 지금 저 감옥에 가 계신 분. 근데 이 양반이 들어와서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그냥 풀어버리죠. 부동산 시장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갈 때 2014년에 한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한국은행 조져가지고 막 내리고요. 그래가지고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건설 투자가요.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는 가계 부채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건설회사가 주택을 더 짓게 되면은 그 가계가 사줘야 되거든요. 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줘야 되거든요. 가계 부채가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깝게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도 KBS 최강시사에 부동산 문제가 나가서 할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문가고 모두가 다 관심 있는 이런 주제인데,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 정부가 항상 하게 되면 뭐 소위 뒷북치기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두더지 잡기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만든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임시 처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땜질식 처방한다, 뭐 이런 식의 막 표현들을 많이 신문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번 정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언제 땜질식 처방이 아닐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만드는 부동산 대책을 보게 되면요. 항상 표현이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합니다. 안정화라고 표현을 해요. 안정화. 저는 이 안정화를 정상화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싫고, 예? 급등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굉장히 고통이 커지니까 이제 막 여론이 가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급등하는 것도 싫고 하는 게 이게 안정화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게 되면 사후적으로 가가지고 거의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로는 절대.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언젠가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정상화시켜야 되는 건데, 정상화시킬 이제 능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안정화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얘기 뭡니까? 그 자금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갈 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별로 시원치 않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다 가는 거예요. 개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서, 투자든 투기든 간에 통해서 뭔가 어쨌든 간에 미래도 불안한데 이걸로 자산 축적을 좀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고, 기업도 이 부동산 투기 엄청납니다. 기업들이 토지 엄청 사들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재테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뭐냐면은 제조업도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 경기가 죽어요.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가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온 나라가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국면인 겁니다. 인질로 잡혀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 시간 있으면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요, 이 건설 투자가 어느 정도 이게 심각했었냐면요. 2016년도에 이게 S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2016년 GDP의 성장률이 2.7%인가 6% 나오는데 1.6%가 이 건설 투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의 한 60%가 건설 투자에서 발생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한 0.1%포인트뿐이 기여를 안 해요. 건설업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16배 정도를 기여를. 굉장히 이건 기형적인 겁니다.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 죽이는 걸 못해요. 정권들이요. 못해요. 거의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산업도 이제 제조업이 완전히 이제 붕괴된 이런 상황이 2016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2017년 5월 달에. 그 상황을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위에 뚝을 이렇게 물이 범람하지 않고 뚝을 이렇게 제방을 쌓고 살았는데 이 제방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범람을 하면서 마을이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목숨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집도 침수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정부는 일단 사람 살려내야 되죠. 그리고 살려내는 거에서 끝이 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제공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국민들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양대 축이 뭐냐면요. 하나는 공정경제, 또 다른 한 축이 혁신성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발, 하나는 왼발이고 하나는 오른발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 목숨 구하고 임시 주거시설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공정경제에 담긴 내용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뚝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 뚝을 재건하는 게 혁신성장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조업이 지금 역할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 제조업의 역할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혁신성장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는 좀 그나마 엄하게 애를 썼는데 큰 성과는 안 났지만 애를 썼는데 후자가 혁신성장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이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 거기다 아까 했듯이 인구 구조가 묘하게 2017년 5월 달부터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타이밍이 묘해요. 그 전 수십 년간 저출산에 이제 충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 보게 되면 전체 가계가 다 플러스로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은 이렇게 반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도 개선됩니다. 소득 분배도 그러니까는 이 진위계수라는 게 이제 작아질수록 이제 평등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OECD에서 악명이 높은 나라인데 20%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 양극화 이런 것도 조금씩 개선된 거예요. 5분위 배율이라는 것도 5배면 떨어지고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로 그나마 하나 생긴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양적인 지표로는 괜찮아요. 양적인 지표는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한 얘기지만은 근데 우리가 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40대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연령 면에서요. 줄어들고 있고 20대는 고용률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질이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다 알듯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소개한 그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 1.2인데 마이너스 1.2인데 나머지 나라를 쫙 봐보세요. 이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성장률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인 거예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경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두 가지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다. 공정성 부족,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 두 개가 사실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소득주 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걸로 기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이거였었어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포기를 했죠. 원래 올해부터 1만 원 달성을 공약을 내셨었어요. 문재인 정부가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 근로 52시간제.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못 지키게 됐죠. 300인 사업장만 가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유예를 하고 이런 식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 공약이요. 우리가 2017년도 상황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그때 보게 되면은 5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을 했었어요. 3분은 2020년, 2분은 2022년. 연도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근로시간은 52시간제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소위 저녁 있는 삶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듯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약으로 다들 제시한 거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안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저기 물레동에 가게 되면요. 물레동 같은 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들. 10인 안팎의 이런 소규모 이제 그러니까 이 소사업장들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금형, 주조 뭐 이런 것들 하는 이런 데도요.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는 아직도 일주일에 64시간씩 일을 합니다. 64시간씩 일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에 의존을 하고 이런 사업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노동력을 구하기 힘들고 막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장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소위 말해서 장시간 저임금과
그다음에 이제 이 장시간 근로하고 저임금의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꽤 많아요. 이게 왜 많으냐?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초부터 수출 주도로 성장을 하면서 정부들, 역대 정권들이 임금 인상률을 굉장히 억제시킨 거예요. 임금 생산성 증가보다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장시간도 계속 허용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경제 성장하면서 이런 저부가가치 사업장이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칼라 텔레비전 생산을 1984년 이후에 못합니다. 왜? 인건비가 안 맞아가지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베트남이나 중국의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서 거기에 임금 맞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일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요. 예?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을 때 새로운 데로 좀 더 괜찮은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구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문 닫아라 하게 되면 아우성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되니까는 이 장시간 저임금 사업장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아우성 친 거예요. 거기에 정치권이 그러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공약 이행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재편이니까요. 산업재편이 제조업의 역할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못 만들어내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는 7월 달에 지금 최저임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위원회에서요.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똑같이 제가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이런 걸 방송에 나서 제가 엄청나게 그 불씨 살리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공정성 강화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저임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공정성 강화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만 이 목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야당할 때는 굉장히 정치하는 거 쉽습니다. 비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요, 실력이 필요해요. 정교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금융입니다. 금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정치인들이 금융이 무식하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금융을 빼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금융의 중요성을 다들 피부로 느낄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 자활을 하려면 금융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을 해요. 근데 저소득층들, 우리가 은행을 이용을 하려면 되게 뭡니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인데, 신용대출을 받으려면은 신용등급이니까 6등급까지만 가능해요. 시중은행은요. 7등급 이하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제2금융권. 제2금융권 가는 순간에 이자는 얼마가 되죠? 15%, 2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중금리 시장, 중간금리 시장이 없대요.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5% 미만인데 은행을 벗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10몇 % 뛰어버려요. 금리가.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 해가지고 10% 금리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K뱅크니 뭐 이런 것도 인터넷 뱅크도 막 허락해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0% 금리 시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책이 되느냐. 여러분 10%로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요. 1억 원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자영업 한다고 했을 때 자활이 가능하냐. 10%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10% 이상 수익을 내는 장사가 있으면요. 우리나라 재벌기업도 다 그거 할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한 6 내지 7%는 안 나와요. 요새 10% 수익 나오는 거 했다면 누가 어느 사람이 이걸 안 하겠어요. 그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빚내서 빚을 갚고 있는 악순환에 빠져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은 아주 힘든 사람들이 일부 탕감해주고 하는데 가계부채 계속 증가해요.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한테는 금융이라는 데가 굉장히 가혹한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든 곳이라 이거예요. 이 금융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자활을 방해하는 곳이라고요.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경제에서는 시장이 실패했다 그래요.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 해가지고 저리로 빌려주는 이런 걸 운용을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상공인들한테도 하자 이거예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636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전인데 여기에 만약에 금리가 연금리 1%만 하더라도 1%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6조 한 4천억 원 되는 거예요. 그 이자 비용이요. 저 1% 정도는 충분히 낮춰줄 수가 있어요. 금융 손보면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사람들을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작년에 8,350원 할 때요. 1,650원씩 시간당 차이 올려줬을 때 전체 인건비가 얼마가 올라가는가. 최저임금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4조 원이 4조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4조 원 큰 돈이죠. 근데 4조 원 인건비 그러니까 더 나가고 이거 6조 4천억 원 이거 전략해 주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금융비용 이만큼 6조 4천억 원 줄여준다는데 인건비 4조 정도 올려라. 예? 하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게 되면요. 자영업자들은 뭐냐면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입니다. 수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쓴다고요. 도움도 돼요. 그러니까 금융을 손보면은 사실 인건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근데 금융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력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700조가 넘는 이런 부채들이 갖고 있고요. 자, 부동산 시장은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게요.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써가지고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이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핵심 산업인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로봇 밀도라는 건데, 로봇 밀도가 뭐냐면은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요. 우리나라가 이 빨간 선이에요. 도입 속도가 완전히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도입 속도가요. 나머지 나라들이 선진 국가들인데, 로봇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인데 굉장히 느려요. 느린 이유가 이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 로봇이 못해요. 자동화로요. 로봇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노동력들의 숙련도가 자동화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로봇을 대체하기가 쉬운 노동력들이라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형 우리가 로봇이 이제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자, 여러분들 2014년에 예일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뭐냐면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습득시켜 봤어요. 몇 초 걸리는지 아세요? 예? 몇 초,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리고 14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세돌 기사는 바둑의 천재인데, 인공지능 때문에 자기가 바둑을 더 이상 둘 맛이 안 난다 해가지고, 예?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이런 게, 자기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인공지능한테 지는 자기가 연패를, 한 5번 해가지고 4번 지는 거 충격받고서는 은퇴를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노동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저겁니다.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서울대 법대 가는 학생들이 수학을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지금 대학이요. 구글보다 저는 못하다고 봐요. 자,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좋은 동영상들 되게 많아요. 대학 강의보다 더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굳이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그렇게 시간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우리가 의문점이 이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은 뭐냐면요. 선생은 그 지식과 정보, 자기가 먼저 선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그 학생은 그걸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정확하고 빠르게 누가 먼저 빠르게 정확하게 습득하냐. 이거 경쟁하는 시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것도 주요 과목 중심으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지금 자녀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대학 입학한 애들부터는 인공지능과 같이 공존을 하는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030년에서 50년에는 완전히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세기에 살았던 제조업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배우는 지식이라는 것이 저희도 대학 다닐 때마다 데모하고 그러면서 공부 별로 안 했어도요. 취업들 다 하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학 다닐 때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생산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 자본 시설이 중심이고 노동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식을 습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예? 그러니까 그게 제조업 시대 때 먹혔던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별로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로봇이 못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지금 인간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로봇이 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키우는 거 한번 되물어 보시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저 역주행을 하고 앉았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